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 못하시죠? 지난주 수요일 한국 시간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FOMC 결과 예상에 맞는 금리 인상을 올렸는데 점도표상의 금리가 많이 올랐고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까지 달러화가 사실 예상보다 크게 강세를 보였죠. 지수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솔직히 안녕은 못하죠. 저는 특히 계속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이번 주 보면 사실 FOMC 이후 증시가 연일 하락 중이고 금요일에는 더 놀랄 정도로 많이 빠져서 긴장을 시켰는데요. 자, 결국은 FOMC 내에서 점도표 상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그동안 지난 6월 이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일주일 내내 증시가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줄이면은 연준의 그 점도표로 볼 때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스케줄은 금리 자체는 더 높게, 기간은 더 길게. 그래서 증시의 그 불세력 쪽에서는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FOMC가 시작되기 전에는 일부 투자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그 예상 금리를 올렸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했는데 그 전주만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높아진 인플레이션, 특히 이 렌트비를 주도한 즉 코어 CPI가 오르는 걸 보니까 도대체 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 될지 이게 가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FOMC 직전이었는데 FOMC 발표 이후에는 아이고 이게 예상보다 길어진 건 많은데 너무 길어졌다. 그리고 이 또한 또 다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시장의 그 불세력 입장에서는 금리는 더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상 중단 내지 인하 시점이 좀 빨라지면은 그 짧은 기간에 증시 좀 고통은 참아낼 수 있다. 희망을 가지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더 길게 2024년 정도 가야만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하는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증시의 그 실망감 이것이 FOMC 이후에 쏟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일 FOMC 이제 결과 발표한 당일 증시 흐름을 보면 발표 직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하락했다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그걸 급반등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는데 기자회견 중간에 어떤 날인지 사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혹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던 게 전부 다 반납하고 하락으로 마무리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FOMC 결과 발표 그 발표문 그것만 보면은 증시의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크게 준 건 사실이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중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점도표대로 하이어 롱거 네. 이거는 확실히 파월 의장이 다시 확인해 줬지만은 기자가 이 모기지 채권 있잖아요. 네. MBS 그 채권 매각을 고려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파월 의장이 우리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고려 안 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게 상당히 큰 이제 좀 완화적인 이제 그 암시를 준 거죠. 그래서 모기지 채권을 연준이 매입을 하면은 이거는 QE가 되는 거고, 예. MBS 채권을 매각을 하면 QT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이미 이제 9월달부터 진행 중인 그 QT 그러니까 그 대차대조표 그 축소
그게 월간 뭐 930억 예. 달러, 예, 950억 달러. 큐티가 진행 중인데 거기다가 MBS 채권까지 매각을 더하면 큐티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MBS 채권 매각은 아직 고려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잠시나마 불세력에게 희망을 줬어요. 네. 그래서 S&P가 3,910까지 이제 치솟았죠. 네. 그래서 사실 올해 들어와서 폼씨가 이제 5번 있었는데 그 중에 폼씨 직후에 또 기자회견 후에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게 4번이고 예. 떨어졌던 건 단 한 번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폼씨 이후에 잠시 출렁해가고 내려왔지만은 기자회견 때에 증시가 올라감으로 해갖고 이것이 지난 4회처럼 증시가 급등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찰나 저도 상당히 지금 당황했어요. 이게 폼씨 결과를 보면 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건데 이 파월 의장이 MBS 채권 매각을 고려 안 한다. 이거는 좀 완화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헷갈리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이 마치면서 결국은 이 금리 향후 스케줄 대세 쪽으로 위험 자산도 같이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 끝날 무렵에서 아주 다시 이제 증시가 급격히 하락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결국은 불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의 불씨를 찾을까라고 노력한 실마리, 그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봤는데 뒤에 나오는 발언들, 가령 뭐 최악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 강경 발언에 그 희망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MBS 채권 매각을 고려 안 한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파월 의장이나 연준 입장에서 노동시장과 하우징 마켓의 부동산 예. 시장에서 좀 쿨다운하기를 원하는데 MBS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은 반대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하우징 마켓이 크래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쿨다운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주택시장 붕괴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게 조금 읽혀지는 것 같고요. 결국은 파월 의장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 인플레이션을 떼잡기 위해서 금리는 더 높게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 큰 방향 이것에 위험 자산이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점도표를 보면 연말까지는 4.4% 이게 이제 6월 달에 점도표를 보면 약 3.5%였는데 거의 1% 수준이 높아졌고 내년 말까지는 4.6% 그러니까 올해 6월에 나왔을 때는 이게 3.8%였는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지난주 FOMC 이전에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올라가는데 내년에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채권시장이 계속 상승한 것이 일부 시장에 반영될 만도 한데 이게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꽂았거든요. 이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한마디로 사실 4.6% 이미 나와 있는 5% 수준 밑에 있었음에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이 이제 투자뱅크들의 전망에서 가장 상단에 있던 도이치뱅크가 5%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을 뿐이지, 예. 이 시장에서는 그보다 좀 낮은 4%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가격이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였던 건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5%는 그냥 최대 예상치였지 시장에 반영은 안 됐다. 시장에서는 4% 정도까지 반영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뭐 그보다 더 높은 5%까지 이제 이렇게 점도표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충격을 먹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폼시 이후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 국채 시장에서의 그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네. 내려왔고 하락으로 마감했고 2년물 금리는 올라갔어요. 예. 지금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이제 점도표를 볼 때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이 저 정도로 올라가면은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증시 전체 위험자산 쪽에서 이제 좀 불안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은 이게 연준이 저렇게 강공으로 몰아붙이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를 이야기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좀 더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고, 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FOMC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워싱턴 페드 리슨 행사에 나오셔서 이게 뉴노멀을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발언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선생님? 사실 뭐 이 월가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 파월 의장의 페드 리슨데이의 발언 이 자체는 사실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혹시나 지난번 폼시 이후의 기자회견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뭔가 암시가 나오지 않을까. 요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그 페드 리슨데이에서는 파월 의장이 뭐 길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모두 발언해서 짧게 인사말 정도로 하고 그냥 이제 끝냈는데 거기에서 파월 의장은 뭐 이 연준 금리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이 팬데믹 이후에 좀 이 뒤틀어진 경제 질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짧은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사실은 그 페드 리슨데이 그 직전에는 증시가 조금 여기서 무슨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예. 했는데 그 파월 의장이 그런 멘트는 전혀 없었다. 이것 자체가 다시 또 네. 악재가 돼갖고 그 시간 이후부터 다시 또 내려꽂았던 거죠. 이게 설상가상이 됐네요, 사실. 네, 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뭐 특별히 뭐 나쁜 말은 없었는데 네. 완화적인 것을 기다렸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실망해서 하락폭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사실 그러니까 페드 리슨 데이에서 뉴노멀이라는 사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현재 상황에서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뉴노멀은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또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영국 정부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침체, 영국의 지금 경기 침체가 가셔야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이 없이 그 얘기는 한마디로 부채를 더 발행해서 정부를 끌고 나겠다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거의 37년이면 옛날에 그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하는 그 시기인데 그 수준만큼 하락했어요. 그래서 유로화처럼 지금 1대1 수준 반대로 파운드와도 곧 1대1 수준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뉴노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악재로 크게 작용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영국의 그 물가 그 지수,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로 볼 때 거기에 비해 볼 때 영국의 그 국채 금리는 그 기준 금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제 새로 된 그 세수상이 좀 경제 부양을 위해서 이제 감세안을 이제
들고 이제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 조금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 고공 시대에는 역행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영국에 이제 그 감세를 하면은 영국의 그 재정 조달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국채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네. 반대로 국채 금리가 이제 치솟는 거죠. 네. 그래서 이날에도 영국 감세안이 나오면서 바로 그냥 영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이것이 미국의 이제 강달러 네.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시장도 이제 자극해갖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강달러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악재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뭐 다른 유럽이나 뭐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예. 모든 이제 세계적인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의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은 이 달러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도 열심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더 빠르게 더 높게 인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강달러가 이제 지속될 것 같고 여기에서 위험 자산은 그 강달러의 그 폐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고. 유로화는 이미 패러티라고 하죠. 1대1 이하로 내려갔고, 그리고 네. 그 파운드화가 금요일에 2%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게 지금 1대1 수준이 얼마 안 왔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에 네. 엔화도 이제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 목요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146엔까지 어떻게 보면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다행히 이제 일본은 금요일에 휴일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46엔 가까이 다 왔고, 위안화마저도 7.1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위험자산은 다 파는데 안전자산으로 달러화만이 돋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달러화를 바꾸려고 이렇게 몰려들고 있고, 그렇게 되니 당연히 다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이게 사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매출,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매출을, 해외 매출이 많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는 부정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게 지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사실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애플, 테슬라 같은 그 주식은 조금 안전자산 역할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그 기업들의 이제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면은 이 달러 강세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애플, 테슬라마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 S&P 지수보다도 더 크게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볼 때 미국 기업들의 특히 이제 해외 영업 기반이 많은 빅테크들 뭐 이런 기업들의 그 이제 매출 이제 그 영업 전망 이것이 이제 하향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이 대부분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이유로 들면서 가이던스를 하향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3주 후에는 10월 15일경부터는 이제 3분기 어닝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 달러 강세를 더 큰 이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거의 이제 달러 강세를 이제 핑계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그 금리 인상 그 행보를 볼 때 경제 침체, 소프트 랜딩이든 뭐 하드 랜딩이든 하여튼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코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것도 기업들의 이제 좀 투자 면에서 이제 소극적이 만들 수 있고, 하여튼 방어적으로 영업하는. 그 다음에 또 뭐 인력도 줄이려고 그러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EPS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페덱스가 이제 예. 영업 전망을 대폭 낮췄잖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9월 말부터 10월 한 중순 그 사이에 기업들의 이제 자기들의 기업 그 영업 전망을 이제 내놓을 그 시기인데 여기에서 페덱스처럼 영업 전망을 이제 낮추는 그 기업들이 속출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정반대로 지금 현재 달러화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과 반대로 흘러가는 골드 가격도 1670달러를 지지하는 듯 하다가 곧바로 그냥 내꽂았거든요. 이렇다면 골드 가격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골드는 일종의 좀 화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그 대척점에는 달러가 있거든요.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골드는 이제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 있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내려갈 룸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바닥 찍고 상승세로 돌아선다. 그건 아니지만은 차트상으로 볼 때 이제 거의 바닥. 지금 1640인가 거기서 끝났는데 45인가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1615 정도가 바닥.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하여튼 더 떨어질 그 룸은 조금 분이 안 남았다. 그렇게 보이고, 하여튼 이 모든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위험자산 그다음 원자재 하여튼 모든 게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게 주초에 잠깐 나왔던 게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비군 동원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거의 한 70년 만에 나온 것이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는 국민투표까지 강행해서 러시아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확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사실 주초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주 후반에는 이게 별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향후에 이게 또 혹시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군 동원령 이것을 변수를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양쪽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난 걸 보면은 러시아 내부의 혼란, 징집을 피하려고 하는 같은 국외 탈출, 또 저항 운동, 이런 걸로 볼 때 이 푸틴 정권의 몰락이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너서클 안에서 누가 배신자가 누가 나오면은 푸틴 암살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이제 국민들 저항 운동에서 몰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독재자 푸틴이 이 마지막에 사용할 카드가 결국 핵무기 사용하겠다 자기가 이제 시인했잖아요. 했는데 핵무기 대단히 이렇게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전술적 소형 핵무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안에 핵발전소를 폭파해갖고 방사능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러시아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 300m를 비껴나가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걸 맞았으면 폭파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전차, 전투기 전부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요. 미사일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 지금 중국마저도 지금 러시아하고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고립무원 정도로 가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지금 전쟁이 나가 싸울 군대도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항복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30만 명 동원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갖고 전장에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후가 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그 사이에
이제 전선이 이제 뒤집힐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러시아 변수는 이제 긍정 부정, 하여튼 양쪽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여러 가지 뭐 무기 요청을 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미국도 어떻게 보면 대비나 이렇게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큰 이 공격은 핵발전소 폭파. 아마 이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게 방사능 누출이면 큰일 나니까 되도록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 러시아가 이 정도로 위협을 하면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면은 이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을 것인데 국제유가가 이제 $8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러시아 전쟁 위협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 이로 인해서 수요 위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이 원유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네. 초기에만 이제 투자자들이 놀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러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또 원유 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경제 침체를 반영해서 결국 이제 원유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여기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더 베팅을 많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약 20분 동안까지 악재랑 악재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속 방송을 들으시면 이유는 아실 거고, 또 하나 이게 악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Fear and Greed Index 선생님 체크하고 계시죠? 그게 뭐죠? 저희 공포, 그러니까 탐욕지수. 예, 공포지수. 네. 네. 이게 지금 24, 그러면 Extreme Fear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 100명 중에 거의 뭐 70% 넘는 숫자가 이제 주식 살 생각이 없고 이미 다 공포에 엎드려 있다는 건데, 이게 이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5도 아직 높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지난번 6월달인가 증시가 막 급하락할 때 네. 이때는 공포지수가 7까지 갔었어요. 7. 네, 7까지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VIX 공포지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보통 40을 넘어가야만 불 세력들이 항복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 금요일 현재 30이거든요. 그래서 VIX 40. 사실 저도 이제 VIX 40에다가 옵션 걸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40이 되면은 증시가 바닥이, 그쯤이 증시 바닥일 것이다. 혹시 이번 9월 말 아니면은 10월 달 안에 VIX가 40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VIX 40에다가 이제 옵션을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의 증시 하락 이제 각도를 볼 때 이 정도의 하락 각도 한 번만 더 나오면은 VIX가 40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S&P 500 인덱스가 3655 정도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 6월 13일인가요? 저점인, 장중 저점인 3636포인트.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게 분명히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저점이 3645.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조금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숨고르기 하다가 추가적인 무슨 악재가 한번 나타나오면은, 지난 6월 저점 3636 그 아래로 깨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걸쳐있는 이벤트, 이게 증시에 이렇게 뭐 급등이든 급락이든 줄 수 있는 이벤트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PC 인플레이션, PC 인덱스 발표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 발표인데, 이 FOMC 이번 결과를 봐도 PC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연말 목표치를 5.4%로 제시했거든요. 이게 지난달에 6.3%를 기록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난달보다 혹시라도 올라버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계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5%라는 숫자가 보인다면 의외로 반전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PC 물가 지표 요거를 휴지에 보고 있고, 하여튼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네. 진짜 뭐 오차가 단순히 뭐 5.9%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5% 초반대 이 정도가 나오면은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이 증시의 반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투자 심리상 다음 주 금요일에 PC가 더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공포심이 목요일까지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도 이제 CPI, PC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PC도 혹시 더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그 공포심이 목요일까지 그 공포심이 작용해서 목요일까지 증시를 내렸다가 혹시 PC가 예상치만큼 아니면 예상치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은 증시가 그때 반전 상승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투자 심리상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납득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공포에 쩔어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음 주에 금요일에도 CPI처럼 완전히 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무서움이 분명히 증시에 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의 그 점도표가 시장 예상보다 한참 더 높아졌잖아요. 예. 또 길어지고, 저는 이것을 사실 연준 의원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놓기 위해서 더 높게 더 길게 그려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4% 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 정도 더 이상 올라가면요, 미국 경제가 못 버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못 버티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점도표는 그렇게 높여놨지만은 만일에 증시가 지금 3,600에서 더 아래로 폭락을 하거나 또 미국 경제 어떤 그 시스템에서 붕괴해가 나타나면은 연준 곧바로 완화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정크 반드 있잖아요. 예. 정크급의 회사채. 우리가 이제 JNK, 이게 티커인데, JNK를 보면은 올해 1년치 하단을 지난주에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른 말로 뭐냐면은 정크급의 회사채 시장에서 붕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만일에 그 돈 못 벌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형 기업들이 파산 소식이 몰려와갖고 이 정크 반드 시장이 붕괴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페드는 즉시로 완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이제 눈여겨보는 게 JNK 티커. 이 흐름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JNK 프라이스는 이렇게 올해 하방을 뚫고 더 내려왔고, 반대로 말하면은 정크급의 그 yield 있잖아요. 예. 이게 10%가 넘었어요, 지금.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정크급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현금을 빌리려고 그러면은 연간 이자를 10% 이상을 주고 빌려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근데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야죠. 30년 고금리 시대. 네. 그러면은 지금 기업 순이익도 마이너스인데다가 10% 이자까지 물으면서 현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투자뱅크 입장에서 이런 정크급의 기업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파산나면 돈 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더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현금 부족한 소형, 돈 못 버는 소형, 중소형주들은 점점 더 하방 압력을 받고 결국은 파산이 줄도산 이런 게 시작되려면 연준이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JNK 이걸로 볼 때 정크 반대 시장의 붕괴는 거의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점도표를 올려놨다. 이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점도표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점도표는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일 뿐이지 이게 확정된 옛날에 오토파일럿처럼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내용에서 하나를 더 찾아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신호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때 세 가지 신호를, 첫째는 추세 아래로 내려간 성장,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는 문제, 이게 나오거나 공급과 수요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즉 고용시장의 움직임, 즉 고용시장 실업률이 3.8%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보이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확하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들이 9월 말에 이제 그 GDP 확정치도 나올 것이고, 9월 말에 앞에 말씀하신 PC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그 한 주만 더 자면 10월 초에 이 9월 또 고용지표가 있거든요. 이 흐름과 주가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이 말한 것은 좀 교과서적인 말이고요. 네. 월가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뭐냐면은 결국 경제의 이제 그 하드 랜딩 아니면 소프트 랜딩 둘 중에 그게 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정크반드 같은 경제 시스템 어느 한 부분이 깨질 때, 그런 깨질 때까지 연준의 그 긴축은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정크반드 시장, 채권 시장, 이것이 좀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붕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붕괴된다 그러면은 즉시로 연준은 개입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낮추고 이런 것이 목적이지 경제를 깨뜨리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MBS 채권 매각을 곧 안 하는 것도 부동산 그 시장의 붕괴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쿨다운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VIX 40이라든가 뭐 JNK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좀 조만간에 증시는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짙긴 할 텐데, 문제는 과거 역사를 보면 결국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증시였는데, 그걸 여러 번 경기 순환의 관점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 자체가 겁이 나거든요. 이런 때에는 어떻게 멘탈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폼씨 그 전에 현금화를 40 내지 50% 정도 유지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인버스도 잠시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렇게 방어를 이제 잘하긴 했는데, 금요일 현재 저는 현금이 50%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저점 3,636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3,945에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1차 매수를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어카운트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장투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3차로 이제 매수를 이제 계획 지어놓고 3645에서 1차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다음 2차는 한 3,500 정도.
그 정도에서 2차 들어갈 생각하고, 그 다음 3차는 한 3,300, 뭐 그 정도에서 들어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올해에 그 증시가 크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가 사실 지난 그 금요일에 증시 폭락한 게 이제 골드만삭스도 한 가지 이제 기회를 했는데, 기준 목표를 낮췄죠. 네, 골드만삭스가 기존에 이제 올해 연말 S&P의 그 목표를 4,300에서 3,600으로 대폭 낮췄어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불리시하게 이제 가장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선두주자고, 그다음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장 낮은 뭐 올해 연말에 3,200 정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중간이 이제 골드만삭스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그 시장에서 보면은 골드만삭스의 그 전망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잡아갖고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고, 모건 스탠리 너무 낮게 잡아갖고 그러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연말에 3,600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호재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한 3,600, 3,800 뭐 또 아래로는 3,500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9월 말이니까 이제 다시 또 펀드 매니저들이 밸런스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앞에서 언급하신 PC, 그다음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자, 힘들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뭐 희망을 볼 수 있는 멘트가 있는지, 그런 상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선생님 좀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임하는 게 좋고, 진짜 가장 쉽게 확인하려면은 VIX 공포지수가 40, CNN 공포지수가 적어도 10 이하, 1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현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 상승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부릴 때, 그런 기대를 버릴 때, 사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할 때가 증시 바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VIX 40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40이 안 되고 증시가 상승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2라든가 35에서 증시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 상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40 이상으로 찍어서 완전히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때, 포기할 때, 이제 그럴 때가 증시 바닥이다. 지금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불세력인 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 보면 바닥이 가까이 다 온 것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아무튼 선생님 일단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논외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매주 토요일 아침에 선생님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저녁이죠. 한국 시간 토요일 아침 10시에 인터뷰를 했는데, 토요일 일정이 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에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은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주말에 시간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시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림만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됐는데, 선생님 이번 주에도 고생하셨고 주말 잘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지나갈 일이지만 지나는 것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당하는 현재는 무지 힘들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힘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